사회주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죠. 오늘은 이 복잡하고 또 종종 오해받기 쉬운 사상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떤 길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는지 그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이걸 하나의 정해진 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거대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 같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별들이 모여 하나의 모양을 만들지만 사실은 저마다 다른 빛을 내는 별들이잖아요? 사회주의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경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우리의 자유는 과연 진짜 자유일까? 이게 바로 모든 사회주의 사상의 심장과도 같은 질문이에요.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럼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모든 건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변화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절을 도시에는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엄청난 부가 쌓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공장으로 내몰렸어요. 이게 정말 진보가 맞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역사적인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가 한 일은 뭐냐면 이 막연했던 도덕적인 분노를 아주 체계적인 역사 이론 그리고 경제 이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마르크스 이론의 진짜 핵심, 바로 잉여 가치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윤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친 열쇠 같은 겁니다.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신발 공장 노동자라고 쳐봐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은 10달러인데 제가 만들어낸 신발의 가치는 50달러인 거죠. 그럼 나머지 40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잉여 가치라고 불렀고 이게 바로 착취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마르크스는 이걸 바탕으로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결국 자기 안의 모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 궁극적으로는 국가도 계급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거라는 거대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말이죠.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사회주의 운동이 딱 한 길로만 갔을까요? 천만에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아주 극적으로요.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 큰 싸움은 바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라는 도구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 자체가 그냥 없애버려야 할 장애물일까요?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단 국가 권력을 우리가 잡자, 그리고 그걸 도구로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바쿠닌 같은 아나키스트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한 거죠. 노동자가 국가를 잡아봤자 그건 그냥 또 다른 독재가 될 뿐이다 라고요. 와,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예언 아니었나요? 자, 두 번째 논쟁거리입니다. 이건 방법론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목표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갈 거냐? 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스템 안에서 차근차근 바꿔나갈 거냐? 이 문제였죠. 왼쪽의 혁명가들은 자본주의는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우린 그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고요. 오른쪽의 개혁가들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상 위에서 벌어지던 논쟁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현실 세기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타임라인이 딱 보여주네요. 1917년 러시아에서는 혁명의 길이,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서유럽에서는 개혁의 길이 각각 권력을 잡게 됩니다. 먼저 혁명의 길. 러시아에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어마어마한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천만 명.
이게 스탈린 체제 하에서 처형, 강제노동, 그리고 굶주림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추정치입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비극이죠. 그런데 말이죠. 동쪽에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의 길을 택했던 서유럽에서는요, 자본주의를 길들이는 방식으로 현대적인 복지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없애는 대신에 높은 세금을 걷어서 부를 다시 나누고 그걸로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고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또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줬죠. 스탈린의 독재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사회주의는 거대한 위기를 맞게 돼요. 하지만 이야기가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낡아 보이던 사상이 다시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졌을 때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사회주의는 그냥 실패한 실험이었고 자본주의가 최종 승자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빈부격차,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한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자본주의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 맞나? 하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날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세기의 소련 모델을 따라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직장 민주주의라던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 경제 전환처럼 사회주의의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에 맞게 새롭게 던지고 있는 거죠. 결국 사회주의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과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모두가 함께 번영하고 자유롭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